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해운사 HMM, 옛 이름으로는 현대상선의 매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인수를 하겠다고 손들었던 하림과 팔겠다는 측인 산업은행이 7주간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주가가 연일 두 자릿수 급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 빌딩의 침체에 따른 미국 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츠 배당 확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 리츠에 대한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대목은 뭔지도 오늘 자세하게 좀 들여보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박세훈 작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HMM이라고 하는 해운사가 원래는 그냥 민간 회사였는데 현대상선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결국은 산업은행이 돈 제일 많이 빌려주고 그래서 지분도 제일 많이 갖게 된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언제까지 계속 정부의 공기업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또 무산이 됐나 봐요. 맞습니다. 2016년에 이제 워크아웃 추진하다가 이제 이 산업은행 공적 자본 이제 들어가면서 현재는 이제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이제 산업은행 그리고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인데요. 두 기관 다 합쳐서 58% 지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언제까지나 뭐 어쨌든 공기업이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분은 이제 처리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던 건데 하림그룹이 이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견을 좁히지를 못하고 무산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우리 인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림도 손들고 동원도 손들고 해서 맞습니다. 닭고기가 먹느냐 참치가 먹느냐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미있게 지켜봤었는데 일단 하림이 돈 더 많이 내겠다고 손들어서 우선 협상자가 됐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하림이 이제 처음에 가져가기로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을 때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 뭐 이런 표현들 막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나온 기사는 뭐냐면 새우가 고래를 못 먹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덩치 차이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데 당초에 이제 하림그룹이 6조 4천억 원에 이제 HMM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 하림그룹이 현금성 자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도 안 됐는데 그럼 6조 4천억 원 어떻게 만들 거야? 근데 이 워낙 큰 금액이니까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림그룹에는 벌크선 해운사인 페노션이 있는데 페노션 상장사입니다.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일단은 좀 자금 많이 끌어들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굵직한 M&A에 돈 대서 수익 올리는 사모펀드 자금도 좀 가지고 오고 이제 JKL 파트너스라는 곳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뭐 인수금융도 일으키기로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조 4천억 원 만들어 올게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게 사모펀드 관련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JKL 파트너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지분 팔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먹튀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매각 측에서는 하는 거고. 인수 측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금 마련하려면 펀드 입장에서는 엑시트 전략을 짜야 되는데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이제 길게 기간을 묶어놓으면 이게 제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길게 묶지 말아달라. 이제 좀 운신의 폭을 넓혀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하림이 HMM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하림 돈으로는 안 되니까 JKL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돈을 같이 끌어들여서 우리 공동 인수하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안했는데 파는 쪽에서는 저 JKL 파트너스가 너무 빨리 엑시트하고 팔고 나가서는 안 되도록 좀 묶어주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모펀드라도 좀 안정적으로 동업을 좀 해라 할 거면. 그런데 사모펀드 쪽에서는 야 우리는 빨리 팔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사모펀드야. 그건 못해.
아, 그렇죠. 그렇게 됐다. 근데 이게 이제 5년이냐 3년이냐의 문제였는데 아하. 그렇다고 이제 뭐 JKL 파트너스가 우리 3년 있다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결렬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감정이 상한 문제들이 이제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좀 덩치 차이가 워낙에 컸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하림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 한 14조 원. 그리고 HMM이 26조 원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덩치 차이가 오히려 좀 작은 데가 이제 큰 데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계속 곱지 않은 시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 하림이 HMM 인수해서 결국에는 요 현금 다 빼먹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제 뭐 이런 JK 파트너스도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사는이나 해진공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매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속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쪽이다. 네, 상식적으로는 사가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파는 사람은 팔고 공적 자금만 회수하면 되는 그렇죠. 건데 네네. 나중에 저 회사가 또 뭐 사모펀드가 일찍 팔고 나가서 시끌시끌하면 왜 또 네. 여기다 팔았냐고 국민 여론이 또 들끓을 테니 네. 파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좀 얌전하고 돈 많은 쪽에 팔고 싶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애초에는 하림이 그랬죠. 좀 불안불안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이제 덩치가 큰 회사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에 이제 중견기업들이 입지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림이 선정이 됐었던 건데 네. 하림이 선정되고 나니까 이제 사는이나 해진고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좀 조건이 좀 필요해. 그럼 현금 배당은 몇 년 동안 제한할 거야. 그러니까 돈 빼갈 생각하지 마. 그리고 뭐 사회이사 지명 권한은 정부 쪽에서 좀 가지고 갈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HMM 경영에 사실상 우리가 지분 0%여도 참여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하림 입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요 HMM을 가져가고 싶은 의지가 강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몇 가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종국에는 이제 이 JKL 문제에서는 우리를 먹튀로 몰아가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감정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이제 계속 양보하지 않고 맞서다가 결국에는 최종 시점에 데드라인에 그냥 요 인수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했던 것이죠. 야,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집으로 비유하면 원래 팔려던 집주인이 내가 팔고 나서도 이 집 깨끗이 당신 유지하지 않는지 내가 볼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저녁도 먹을 거고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모호한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막 이 결렬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하림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동안 이제 분통이 터졌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어제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 이제 실질적인 경영권은 담보해주지도 않으면서 이 최대 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를 어떤 민간 기업이 하려고 하겠냐. 네. 너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못 팔아. 이렇게 좀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래서 잘해봐라. 이런 뉘앙스였다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팔고 나서 공적 자금 회수했으면 그냥 고생했습니다. 산업은행. 네. 뭐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 은행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주면 파는 쪽도 편한데 이제 팔고 나서도 잘 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죠. 또 왜 저기다 맞습니다. 팔았냐고 우리가 비난을 하면 네. 사실 못 팔죠. 이거 어디다 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의 관점에서 네. 여기에 우리 공적 자금 지금까지 횟수를 세보니까 7조 원 정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만큼 뺐으니까 된 거야라고 하면은 그냥 끝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언론들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뭐 산은이나 해진공 왜 저기에다 팔았냐. 이제 그 이후에 책임 소지를 묻는 이제 그런 비판적인 시선들도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안 이러다 팔면 보니까, 공적 자금 회수 네, 못 한다고 뭐라고 되는 하고 것 같습니다. 팔면 왜 저기다 팔았냐고 그러고. 네. 그럼 또 어디다 팔아야 되냐 생각해 보면 돈이 없으니 사모펀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사모펀드한테 팔면 왜 먹튀그룹한테 팔았냐 그러고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팔기도 팔아야지. 그렇죠. 근데 당장 새 주인 찾아 나서기 쉽지 않다라는 이유가 막 한 10가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제2대우조선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은 하나 새 주인으로 만나서 하나오션 간판 바꿔 달았습니다만 지난해 매각되기 전까지 2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5차례나 매각 시도 실패했고요. 6번 만에 이제 됐던 건데 예. 그 사이에 이제 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예비 입찰에 이제 참여한 동원이나 LX 그룹이 이제 다시 우리 그러면 HMM 우리가 다시 가져가 볼게요라고 나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나서든 이제 정부의 경영 개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하림은 좀 감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받아들이는 회사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비관적인 시선이 많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어쨌든 기준 가격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6조 4천억 원보다는 낮은 가격에 팔면은 또 사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할인이 그 가격 주게 내겠다는데 안 팔다가 네. 왜 예를 들면 동원한테 6조 원에 파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점점 이제 이 해운업황이 안 좋아지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운업황 보통 이제 10년에서 20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데 예. 이 사이클상 지금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불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과연 누가 더 큰 돈을 이제 부르면서 사가려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번에 이 결렬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덩치 차이 때문이라면 덩치의 문제였다면 예. 자금력 풍부한 대기업이 인수를 해가야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이제 뭐 산은이나 해진공이나 꼭 이제 이 인수를 해갔으면 싶어하는 그 회사들 있죠. 뭐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좀 큰 데서. 네, HD, 현대 뭐 이런 회사들.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뭐 관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입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과연 이제 다시 재매각 이제 시도할 때 이제 들어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죠. 왜 원래 현대상선이었을 때는 민간 기업이 이걸 놔뒀다가 현대상선이었던 걸 인수하고 나서 팔 때는 왜 계속 간섭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한진해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사실 이 HMM이 우리 국내에 거의 유일무이한 지금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적기 팔 때 이제 민감하게 보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우리의 이제 기간 산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덩치가 큰 회사가 이제 들어왔다면 경영권 간섭 문제는 조금 더 좀 기준이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할인이라는 점. 네. 할인을 못 믿는다라는. 네, 결국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네. 덩치 큰 중소기업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가졌나 네. 봐요. 네. 다 이해도 되고 되는데 뭐 팔고 나서 경영권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싼 값에 팔아서도 안 되고 비싼 값에 팔아야 되고 사가는 쪽이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팔겠느냐 하는 고민도 같이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가끔씩 이런 거 팔 때 좀 싸게 팔면 왜 싸게 파느냐는 여론이 항상 있어서 그게 부담이어서 못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는 사갈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팔 때 아예 지분 5%든 10%든 이거는 저기가 싸게 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 돈 내고 그 가격에 살 수 있게 아예 그냥 그거는 공모주로 만들어 놓고 네. 불만 있는 분들은 이 가격에 사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파는 걸로 그러니까 그 돈 내고 사지도 않으실 분들이 싸네 뭐 설값이네 꼭 그러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건 그냥 그 몫으로 주도록 제도를 좀 바꿔놓으면 네. 그러면 조금 좀 진행이 빨리 될 것 같기는 하다. 네. 생각이 얼핏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제 생각은 아니고 어디 지나가다 들은 얘기입니다. 네. 박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소식 네. 미국 이야기 좀 들어보죠. 네.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지역은행에서 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지역은행은 우리로 치면 저축은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최근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은행의 주가가 매우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아주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1월 말에 여기가 주당 한 $6 정도 했거든요. 주당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쭉쭉 떨어지더니 지금은 한 $4.4 정도 돼요. 그 7거래일 만에 거의 한 60% 가까이 폭락을 한 겁니다. 이 은행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이 상장 주식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야 뭐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행들 주가도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지역은행들 파산 위기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은행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예. 일단 지난달 말에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냥 조금 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아? 할 만큼 손실이 컸어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 3분기에는 여기 한 2,300억 원 정도 순이익을 기록했었는데 예. 4분기에는 3,300억 원 정도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한 3,400억 원 정도 이익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망이 완전히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손실이 그렇게 크게 난 거냐면 예. 작년 4분기에 두 건의 대출에서 한 2,450억 원 정도를 손실 처리한 게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두 건 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어요. 사무실 빌딩 이런 거 담보로 잡고 돈 예. 빌려줬다가 네. 앞만 봐도 이건 못 갚을 안 돈, 되겠다. 못 받을 돈이구나라고 예. 작년 말에 판단을 바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커진 게 일단 주가에 영향을 줬을 걸로 보이고요. 이보다 주주들에게 좀 더 영향을 준 건 뭐냐면
이 은행의 달라진 배당금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주당 17센트를 배당금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주당 4센트로 70% 정도 삭감을 하기로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작년에 왜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미국의 다른 지역 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예. 그 은행의 일부 자산을 오늘 소식의 주인공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인수를 했거든요. 예. 대출 채권이랑 예금을 인수를 하면서 은행의 덩치가 좀 커졌는데 은행은 덩치가 커져서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대출을 해줄 때 정부의 규제를 더 강하게 받습니다. 아, 큰 은행은 규제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자산이 100만 원만 있어도 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면 예. 덩치가 커진 후에는 200만 원이 있어야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규제를 더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 대출을 예전만큼 더 해주려고 하면 은행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어디서 들어올 돈은 없으니까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 배당금을 큰 폭으로 삭감을 하겠다고 한 거고 70% 배당 삭감 발표가 나니까 주주들이 좀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게 또 주가 하락을 부추긴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그니처 은행을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인수할 때 네, 인수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서로 얘기를 하지 왜 뒤늦게 이걸 얘기해서 그렇죠. 실망하게 만들며 왜 또 그 당시에는 잘 보고 투자하시지 왜 그때는 똑같은 일이었는데 몰랐다가 아무튼 네. 요것도 있고 여기에도 몇 가지가 더해진 게 있어요. 신용평가사 중에 한 곳이 이 은행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이제 강등한 것도 있었고요. 몇몇 주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손실을 밝히지 않았다 하면서 소송에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은행의 CRO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최고 위험 책임자인데 예. 지난달에 주가가 폭락하기 얼마 전에 갑자기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은행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의무 공시사항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임원급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퇴사 사실이나 입사 사실은 네. 요거는 공시를 좀 하자. 네. 상당히 중요할 힌트가 될 수도 중요하죠. 있는데 의무 공시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는 미국 은행들의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라고 우리는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은행 위기라는 게 그 은행이 단순히 돈을 좀 못 벌었거나 투자에 좀 실패한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 예금 맡겨놓은 고객들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금 인출이 이제 시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금을 빼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 이제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서 은행 인출에 동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은행이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워서 실은 우리나라 PF 대출 문제도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제 있는 은행만 문 닫게 하면 깔끔한데 예.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전국의 모든 은행으로 국민들이 뛰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불안함. 수술을 시작을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주가가 내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여파가 이제 은행을 위기로 몰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다른 지역 은행들도 공통점들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좀 크다는 거예요. 빌딩 오피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부동산 또 상업용 부동산 상황을 보면 여전히 금리는 매우 높고 공실률도 높은 상황인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게 되면 예금주들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불안감은 또 전염이 매우 빠르거든요. 물론 또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도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일 테지만 예. 그러나 그 기저에 흐르는 위기감의 근본 원인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그 위기감이 은행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러시를 불러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옐런 장관이 어제 급하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역 은행들이 위기에 빠질 정도는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럼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거기에 예금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실제로 위기로 가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네. 이런 게 이제 좀 심각해지면 이제 한국식 해법은 옐런이 이제 자기 돈을 뭐 1억씩 그 지역 은행에 예금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언론에 발표하고 네. 그런 거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리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리츠들 주가가 요즘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츠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통한 부동산 공동구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의 형태로 돈을 투자하면 그 회사는 돈으로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뭐 임대료 또 나중에 그 건물을 팔 때 생기는 매각 차익 이런 걸 이제 배당으로 나눠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주식처럼 처음에 공모나 뭐 청약도 하고 중간에 사고 팔 수도 있는 건데요. 최근에 리츠 배당 확대법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요게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 리츠가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예. 앞으로 더 많은 배당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기존에는 리츠 회사가 이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산 평가액이 하락하면 그만큼 손실로 잡고 이익에서 뺀 다음에 나머지만 배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딩 값이 내리면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임대료로 받은 돈이 뭐 이것저것 경비 다시 했는데 100억 원이 남았다. 그럼 이 100억 원을 다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100억 원에서 리츠가 갖고 있는 건물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나 봤더니 한 50억 원 하락했다. 예. 그럼 100억에서 50억 빼고 나머지 이 50억 원만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은 분명 현금으로 있는데 예. 이게 상법에서 이익 배당 한도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배당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이익 난 돈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게 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익 난 거는 대부분 사실 뭐 리츠가 쌓아둘 이유는 크게는 없습니다. 다른 부동산 살 거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다 해주고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이익 배당 한도가 평가 손실액을 빼도록 되어 있으니까 배당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법인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펼쳐져서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된 건 이익 배당 한도 계산할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분 이 평가액 하락분은 반영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배당금이 좀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까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1,000억짜리 빌딩이 900억이 되고 800억이 되고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네. 1,000억짜리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연간 한 100억 원 되면 네. 그 100억 원은 다 그냥 나눠 가질 수 있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빌딩 팔 때 이게 300억밖에 안 돼요? 1,000억에 산 건데? 네. 라는 생각을 막판에 투자자들이 하게 되더라도 그렇죠. 그건 마지막 남은 투자자들의 고민이고 네. 먼저 투자자들은 그냥 다 빼먹자. 네. 결국은 뭐 전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 자산을 리츠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침밥 많이 먹고 저녁밥은 나중에 먹자라는 얘기가 된 건데 네.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건 우리가 아침밥, 저녁밥이야. 예. 아침에 뭐 2숟가락을 먹었으면 저녁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예. 이 부동산 가치 평가액이라는 거는 건물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시점에서 그러면 그 리츠를 청산을 하느냐 혹은 뭐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 당장 잠시 혹은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을 지금 이익에다가 녹일 것이냐 아니면 뭐 나중으로 미뤄둘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게 주가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그렇죠. 그 부분은 월 배당은 계속 들어오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나중에 청산할 때 돌려받는 돈은 적겠네라고 맞습니다. 하면 주가는 합리적으로 그걸 다 반영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 배당을 먼저 해주던 나중에 해주던 그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진 게 아니라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이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주가는 올라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빼먹겠습니다 하니까 와 하고 달려들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네. 이건 뭔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위험하다고 보는 게 평가 손실을 이익에서 빼지 않았을 때 배당해 줄 수 있는 게 현저하게 늘어난다면 그만큼 평가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 리츠의 가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거라서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오히려 떨어져야지 맞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좀 전에 박세훈 작가가 전해드린 그 소식처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려운 곳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지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빌딩값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판단하고 됩니다. 배당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